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지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투르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서 아직도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그런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경우보다도 많은 구조 인원을 지금 투르키에 파견하고 있죠. 뭐 우리가 흔히 형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제국이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그 세계의 동포에 인류 동포에 입각해서 어떤 나라에서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하루빨리 평화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요새 뭐 진짜 우리나라 정치권도 뭐 보시겠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뭐 굉장히 복잡하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영장 청구 여부 이런 네,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또 바로 직전에 또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 김웅 정진상 면회를 하셨다. 네, 그죠? 네, 네. 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차례로 여쭤본다면 네. 지금 장소 변경 접견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옛날에는 특별 면회라는 그런 단어로 오래전에 이제 특별 면회라고들 그죠? 불렀었죠. 그래서 특별 면회가 과거에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대개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갖고 요청을 해 갖고 허가를 받으면 면회를 장소를 바꿔 갖고서 면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한 법조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서 접견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 갖고요. 여기 수년 전부터 꽤 됐습니다.부터는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해 갖고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서 그 신청서를 다운 받아 갖고 작성해 갖고 그리고 제출하면은 그게 이제 해당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주관한 위원회에서 심사해 갖고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사실.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장소 변경 면회를 접견을 일반인들하고 일반 면회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망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두고서 아크릴판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또 간혹 뭐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공개된 데서 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구속된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좀 다르게 하고 싶은 얘기들 또 사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 요소를 참작해갖고 그렇게 장소를 변경해서 허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깝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소 접견을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 이제 시점 문제도 나오거든요. 시점이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이 송환 시점과 이게 면회가 12월 9일 날 김용 씨를 면회하셨고 1월 17, 18일 날 정진상 전 실장을 면회하셨는데 이 시점이 좀 귀국 시점과 이게 맞물린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 그 전 민주연구원장 때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정진상 실장 면회한 그 다음 날인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한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신청한 게 아니라 이 신청과 한참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 이전에 그 전주에 맞물린 거군요. 그렇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김성태 회장의 어쨌든 그 귀국 시기나 이런 게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게. 이게 일주 전에 신청해 갖고
그 전주에 신청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이게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 날짜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그게 김성태 회장 입국에 맞춰 갖고 정진상 전 실장을 회유하는 게 아니었냐 또는 말 맞추기 한 게 아니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그 전주에 김성태 회장의 입국과 전혀 무관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신청해서 결정된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터뜨리는 이게 김용 실장 두 사람 면회할 때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되게 변호사였기 때문에 재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하고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또 현장에 공소 내용이 좀 불명확하니까 현장에 없었음을 네가 증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알리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장 없었다는 것을 잘 증명해야 그래야 무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이 대개 한 60, 70% 정도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나머지 얘기는 운동. 그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하고 이런 운동 좀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좀 잡담 조금 한 겁니다. 그 잡담을 하면서 정치연한들 얘기 나오면서 김용 부원장하고는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정진상 실장이 뭐 신문도 보고 있는데 밖에 상황이 어떠냐 이런저런 말 주고받다가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좀 엉망이 아니냐 지금 국정이 이런 상황들이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핵심적이었던 것은 제가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재판 준비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였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다음에 뭐 그런 잡담한 거였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그 두 사람과 그 오랜 인연이 있고 또 정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동료 관계였기 때문에 물론 제가 좀 지휘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동지 관계로서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한 거였죠. 또 설을 앞두고서 그야말로 고립된 또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목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 가지 않거든요. 일반 그런 면회들을 잘 안 하니까 가족들 외에는 또 변호인들 외에는 그래서 저라도 가서 좀 한번 위로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2달 전이었었고 1달 전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게 언론을 통해 갖고.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게 문제되는 어떤 점이 상황이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어쨌든 장소 변경 접견을 해갖고 어떻게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거든요. 물론 그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고 그 대화 내용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통상적인 얘기였거든요. 재판 준비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힘내서 잘 견뎌내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국정이 혼란하고 이런 혼란 상태가 계속되면은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한 거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옆에 입회 교도관이 입회에 있었거든요. 교도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그 교도관이 기록한 그 메모가 검찰이 그걸 갖다 보고서 그 중에서 한두 문장을 갖다가 발췌해 갖고 이렇게 마치 정성호 의원이 무슨 회유하려고 했다 또는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저는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만일 저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게 뭐 의도적으로 지금 저는 이런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내용은 검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교도관이 공개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접견 내용을 검사가 그 읽어본 접견 내용을 읽어본 검사가 공개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의도가 뭐냐? 언론에 그걸 이제 공개한 건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할 거라고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영장 청구를 하겠죠. 영장 청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체포 동의안의 적법성 또는 뭐 영장 청구의 적법성 뭐냐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또 측근이었다고 하는 정진상을 뭐 회유하려고 했다 또 입막음하려고 했다 하는 이런 어떤 의혹을 갖다가
확산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체포동의안 말씀하셨는데 넘어오면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뭐 체포동의안이 뭐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체포동의안이 구속영장은 다른 거거든요. 체포동의한다고 해서 구속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구속의 요건들이라는 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또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증거인멸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범죄가 소명됐냐? 이재명 당대표가 1차, 2차, 3차 소환에 오는 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을 다 공개했어요. 수사하고 나면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반응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응했다. 그런 수사 내용과 과정들 사실상 다 뭐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피의사실 공표를 중지하듯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전문 증거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 물증 없이 간접적인 증거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범죄 혐의를 좀 이게 마치 있는 것처럼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것처럼 의도해갖고 뭐 국민들에게 유죄의 심정을 갖게 하려고 한 거다라는 점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좀 아까 체포동의안 그거가 부결될 것인가 가결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뭐 다만 있으세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소위 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 인대현식 기우제식 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하다가 다시 덮고 저 사건 하고 저 사건 하다가 또 이 사건 하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좀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보지 않겠나. 수개월 동안 거의 3월 10일 이후에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갖고 집중적인 뭐 60명 정도의 검사들이 달라들어갖고 집중적인 수사를 해오고 있는데 나온 게 없는 겁니다. 그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물증이 없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걸 보고서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고 네. 하니까 이게 구속의 필요성이 입증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민주당 내 입탈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었죠. 그 노웅래 의원. 의원 사건 때도 그렇고 네. 최근에 또 다른 건에서도 그렇고 의원들이 저는 뭐 당의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탈표라고 하는 게 희망적인 거지 뭐 그렇게 지금 어쨌든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양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의 대다수의 사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내년 총선 아니겠어요? 내 총선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네. 그 살아남아야지라는 그 명제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소리를 듣는 거 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내년 살아남는다는 게 결국은 공천에서 공천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선거에 나가서 본선에서 당선이 돼야죠. 근데 본선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정치 상황이 선거 한 2개월, 3개월 전에 어떤 경제 상황이라는 그때 그렇죠. 결정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때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별로 그 내년 선거를 예상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지금 지지율도 큰 의미가 없고요. 선거 과거에 2016년도 선거 때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됐었죠. 예. 그러나 공천 과정이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져 갖고서 친박 논쟁 벌어지면서 일방적 공천이 되다 보니까 폭 망해버린 겁니다. 2020년도 선거도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때였지만 야당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에 갑자기 와갖고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다. 또 그게 맞게 경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예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결국 공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할 것이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 상태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소되면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한다고 하면 민주당의 당원상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대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 혼란상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결국은 그 새롭게 되는 당대표 또 새롭게 되는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데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에 우리가 방탄의 어쨌든 그런 프레임에 씌워 갖고서 곤란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들, 검찰에서 유출된 일방적 주장들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거든요. 저는 기소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기소는. 예, 재판 시작되면 수사 종결되면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은 법정에 가서 양자가 대등한 겁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과 변호인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그렇지 않다. 저들의 지금 검찰 측의 주장이나 증인들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걸 입증한다고 하면 완전히 또 반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의원들도 동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요. 이거 네. 결국에 정의당이 안 받으면 불발될 텐데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또 대다수일 수도 있고요. 국민들은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지도부의 의지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 여론도 좀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판결문의 해석에 좀 차이는 있지만은 이번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 판결문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1차 2010년도 10월 달 그 이전 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좀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이후의 것들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다만 계좌가 사용됐다 또는 거기다 어떤 위탁해서 매매를 지시했다. 그거 갖고서 과연 이게 어쨌든 조작을 한 거냐 안 한 거냐라는 판단이 좀 차이가 있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떳떳하다고 하면은 좀 출석하셔갖고 소명하고 끝내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런 데서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식 조작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굉장히 나쁜 범죄라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동원해 갖고서 그런 최초의 시작은 사모펀드 아니었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 그건 대부분이 그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드러났던 거고 물론 일부는 문제가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도 본인의 배우자하고 장모가 관여돼 있다고 하면은 저는 검찰이 진작에 소환해서 조사를 해갖고서 정리를 했다 이거 뭐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 점은 좀 가려내야 되는 게 아닌가.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라든가 또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에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게 정의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넣었을 때 여러 가지 물론 무소속의 또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민생이 내팽개질까 전 그런 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청년 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편이었을 땐 방탄이었고 다른 편이 되면 탈탈 턴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걸쳐가지고 계속 수사가 이루어졌고 사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 조직에 동원된 계좌가 한 100몇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본인이 이게 이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해서 내 계좌가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기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조금 이 정의당 청년 정의당 대표의 그 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판결문을 보면은 1차 작전 또 2차 작전이라고 표현했는데 1차, 2차에 같이 사용된 계좌는 2개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하고 다른 사람의
계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전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전 정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때 업무 배제 명령을 추미애 장관한테 하지 않았나요? 윤석열 총장이. 정확한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찰의 핵심들이 검사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총장이 관여되고 총장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더 수사를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덮여 있었던 상태고 오히려 취임했다고 하면은 그냥 아니면 당선자 시절이든 수사해갖고서 정리했으면 더 깔끔했겠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야당이라든가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의 피해자들 또 일반 또는 그럼 작전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 민주당의 또 강성 지지자들은 다만 거기서 제일 야당으로서 민생의 또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책임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매달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들 한 8개월 정도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8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 이후에 결국 대통령에게 가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도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무의에 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여야가 정쟁에 빠져갖고 지금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안보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랬을 때 야당도 거기에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이런 주장들이 나올까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이제 이 아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 얘기를 할 때 그 모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번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넘어올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그러니까 가장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여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이제 대북송금 의혹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의 실정법 문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반 여부, 미국과의 관련성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무슨 소설 같은 얘기라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건 그야말로 창작 소설 같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됐던 게 쌍방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서 굉장히 증폭됐었는데 결국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선거법 재판에 현직 변호사는 아니지만 전직 변호사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변호사들 제가 다 알아요.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임료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거 다 알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는 제가 언론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뭐 변호사비 대납한 거야 뭐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냥 계속 이게 뭐 연기만 피우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좀 갑자기 대북송금이 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을 탈탈탈 털은 거예요 사실은요. 먼지털이 털다 보니까 대북송금한 게 나왔던 건데 저는 그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어쨌든 본인들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갖고 투자 목적에서 어떤 북한에다 송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당대표와 어쨌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어떤 연관이 있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연결 고려되는 분이 이화영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인데 거의 따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2019년도에는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제표 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더군다나 하노이에서 하노이 노딜이라고 해갖고 정상회담이 완전 무위로 돌아가고 전혀 그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팜 관련해서도요. 그 문제에 대한 경기도 자체도 그런 그 자금이 있었고 거기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요. 또 그 당시 시기도 그때 아니었고. 돈을 못 보냈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네네.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2020년도에는요. 예. 대북 이 스마트팜 지역에 관련해 갖고 지원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닌 걸로 2020년도에 결론 났을 겁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2심 유죄 판결 나온 상황이고 또 유튜브 보니까 이제 조민 그 딸이죠. 나와서 난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법률가로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그렇죠. 인정한다고 하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당사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럼 그 불만은 항소심을 통해서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딸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또 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좀 그 사안 자체를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행위에 맞는 정도의 양형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굉장히 중용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좀 동정의 여지는 좀 있고요. 좀 법원의 양형이 좀 과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한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다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뭐 좀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사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건 일부 보도인데 그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지난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민주당의 이 사선 의원으로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도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결국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고 민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어떤 국회는 다수당이 제1야당이 민주당이거든요. 손을 내밀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야 간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고 어떠한 소통도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난방비 문제들, 물가 문제들, 금리 문제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부동산을 어쨌든 이게 연착륙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국제관계도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지금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 당선자 또는 대통령께서 제1야당의 당대표를 안 만났던 것은 최장이 110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거의 뭐 10개월 다 돼가는데 안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뭐 수사기관의 책임자였고 어떤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 지금 여당에서는 범죄 혐의자, 피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그랬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아직은 무죄인 겁니다. 기소도 되질 않았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밉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문제들을 야당의 대표 뭐 앉혀놓고서 좀 당신 도와달라. 이 문제들. 이거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마음에 좀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가 손 내밀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여당이 어떻게 야당하고 대화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요새 세계적으로도 지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국내적으로도 복잡한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를 오래 하신 이 중진 의원으로서 잘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갔어요. 어쨌든 제가 아까 트루키의 지진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진이라는 정말 끔찍한 참사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이 어떤 방향이든 개인의 희망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든 그런 생각을 오늘 좀 유난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